안녕하십니까. 인문서 과정에서 우리가 기초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초 용어를 우리가 학습을 했고, 거기 이제 기초 용어에서도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올 때는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요. 보통 하나 정도에서 2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학습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본서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그래서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 파트의 부분에 세부적인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18회 출제 과정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회는 제가 조금 더 적중률 높게 아마 접근하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학습을 지금 하면서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편제는 이번 과정에 이제 18회를 준비해서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춰서 책의 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회 과정보다는 내용이 조금 세분화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하시면서 제가 특히 포인트를 잡아주는 부분을 올해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면 올해도 아마 약간 고득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의 경우는 보통 합격률이 일반 17회 합격률보다 아마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정확한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구조 파트하고 이 건축 설비 파트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 설비 파트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현재 이 시방서 분야에 들어가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편제에 시방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첨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 버튼은 새로운 에너지 절약 개념에 대한 그런 건물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이 책의 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학습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총론 파트 부분에 시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총론 파트는 이 총론은 이 건축 구조의 기본적인 총괄적 이론을 학습하는 파트가 이 총론 파트가 됩니다. 이 분야는 거의 흐름상 이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하중, 건축물에 작용되는 이 하중, 힘에 대한 부분과 힘, 이 하중 부분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조 부분입니다. 구조. 이 크게 두 파트로 이 접근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상 이 총론 파트에서 거의 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문제. 그래서 16회나 17회 계속 2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중에 대해서는 앞전은 종합적인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 18회의 흐름은 아마 이런 지진 하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종합적인 측면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두 파트가 기본이 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쉽게 나올 때는 기초적인 용어 부분도 간혹가다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1절 부분에서 용어에 대해서 보시면, 이 용어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용어, 그래서 요거는 법령 기준에서 따온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6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5번의 기둥 부분에서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용어 부분상 우리가 정리를 하실 거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구조 부재 내력 부분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부재. 그러면 이 구조 부재의 이 내력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거는 그 창고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하고 조금 구분하는 학습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부재, 바로 이 내력 부분.
내력 부분과 창고 부분에 자, 이 주요 구조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그러면 주요 구조부하고 구조부재 내력 부분에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요 구조부는 자, 이거는 일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는 우리가 용어 과정, 입문 과정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6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를 기준 잡는 것은 하재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준 잡기 때문에 총 6가지를 이 주요 구조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반면 이 구조부재 내력 부분은 쉽게 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자, 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부재를 우리가 구조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요 구조부는 내력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구조부는 하재란 재난을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총 6가지만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학습을 하실 때는 자, 어떤 방향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자,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주요 구조부 6가지만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이 내력 부분하고의 차이점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구조부 우리가 내력벽하고 자, 내력벽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었죠. 내력벽, 자, 지붕틀, 자, 바닥, 주계단에서 총 6가지가 됩니다. 바닥, 자, 주계단, 기둥, 총 이 6가지가 바로 이 주요 구조부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인데 이 주요 구조는 당연히 구조부재에 속합니다. 내력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 내력 부분은 그 위에도 뭐 기초라든지 다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이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자,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자, 부분을 그 부재를 구조부재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부재라는 것은 보통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를 우리가 부재라고 칭합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들이 바로 이 부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자, 부재력 응력. 2번에 자, 이 부재력 응력 개념, 부재력. 자, 과거에는 보통 응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이 부재력고 법적 용어는 부재력이라 많이 쓰고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 여기에 보통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력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부재에 생기는 뭐 축방향력, 힘, 모멘트 이렇게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부재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재력, 응력은 이 구조부재에, 그러면 구조부재가 기둥일 수도 있고 뭐 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뭐 축방향력이든 또는 힘 모멘트든 전당력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내부에서 생기는 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압축력을 가했다 가정합시다. 압축력. 자,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이 부재에 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응력. 그래서 자, 이 구조부재, 자, 그래서 이 부재력 응력은 이 내부에 자, 생기는 힘입니다.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됩니다. 하려고 이 생기는 힘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응력 또는 부재력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축방향력에 대한 내부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방향, 압축력도 축방향력 되겠죠. 축방향은 이 부재의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우리가 축방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압축력과 인장력 개념이 축방향력인데, 그럼 이 내부에는 바로 압축력이 작용되니까 바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부에 생긴 힘은 압축응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부재력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제 보통 이제 이 구조 부재 뭐 많게 되는데, 대표적인 부재에서는 그러면 보통 수평 부재의 개념도 있을 거고, 부재 중에서 이 수직 부재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면 여기에 4번의 벽이라든지 5번의 기둥, 자, 이것은 수직 부재겠죠. 대표인 수직 부재에 속할 겁니다. 이런 벽이라든지 기둥은 보통 수직 부재에 속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수평 부재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라든지 그리고 바닥판 슬래브, 그런 것이 수평 부재라고 보시면 되죠. 수평 부재. 그러면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가 건축물 요소 중에 대표적인, 그러면 벽 기둥, 자, 이 수직 부재입니다. 그럼 수직 부재의 기본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부재는, 그러면 수직 부재는 이 벽이나 기둥의 경우는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중이 작용하면, 자, 당연히 여기에는 자, 무슨 힘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압축력이죠. 누르는 힘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부에는 압축응력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압축응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구조는 어떻게 구조는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 압축력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만약에 이 핵력이 작용됐을 때 이 수평력이 이 기둥이나 이런 벽에 수평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수평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올 수 있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수평력이 핵력이 작용할 때는 이 기본 힘은 압축력을 받지만요, 이 핵력이 작용되면 요 부분의 밑부분은 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력이 작용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전단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움직임 힘, 모멘트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외적으로, 자, 이 수직 부재인 벽이나 기둥도 수평력이 작용됐을 때 이 핵력, 수평력이 작용하게 되면 힘 모멘트나 전단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걸 기둥이라고 했을 때 핵력을 이렇게 작용하면 이것이 툭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힘 모멘트도 받지만 전단력을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자, 압축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압축력을 받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모멘트가 받는 경우는, 전단력을 받는 경우는 핵력, 수평력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힘 모멘트나 전단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이제 교수들이 출제하는 흐름이 우리 수험생을 조금 전문가적인 걸로 인식해서 자꾸 난이도를 조절해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고정지점이다 이런 걸 내는 거 보니까 이런 힘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초 용어 개념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부재, 이 수평부재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재인 보하고 이 바닥판 슬래브. 자, 이 수평부재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기둥이 있습니다. 수평부재인 포나 슬래브 바닥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하중을 가하고 있죠. 몸무게를 하중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부재가 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휘어지는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빨랫줄 생각하시면 되네. 빨랫줄 매놓고 빨래를 축 쳐지죠.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수평부재의 경우는 이 두 가지 힘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힘 모멘트,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을 받습니다. 힘 모멘트. 그러면 힘 모멘트는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가 고정 지점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미 여기가 고정이죠. 강성이 우삭에 고정되어 있죠. 고정 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 이래 보시면 위에가 당겨집니다. 휘어집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양쪽을 받겠죠. 처지니까. 그런데 중앙 부분이 다시 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도는 자, 이런 형상으로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힘 모멘트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휘어지는 움직임 모멘트가 생기는데 요 지점이 이제 중선을 기준해서 요걸 중립축을 기준해서 여기 자, 요 제로가 되는 부분이 모멘트가 가장 작은 부분이 자, 이 간 사이 경간의 4분의 1 지점에서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센터 중앙부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센터 중앙부입니다. 이 중앙부에서 최대로 나타납니다. 힘 모멘트는 이런 형태의 자 힘을 갖고 힘 모멘트가 작용되고 그리고 자 이 수평부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중이 작용하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하중이 작용되면 기둥은 자 거기에 대한 내부에서 압축력을 받게 되면 거기 내부에서 압축 응력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하려고 생긴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반대 힘에 의해서 여기 작용되는 하중에 의해서 이 부재의 절단되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자리려고 하는 이 전단력, 자리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면 센터가 제로가 되고 이런 형태로 전단력 개념이 발생합니다. 전단력의 크기는. 그러면 제가 이 빗금, 친금만큼 전단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기둥이 가까워질수록 최대가 돼.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기둥 가까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지점이 센터입니다. 중앙부가 절단되려고 하는 전단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센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 수평부재 보나 슬래브는 수평부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알아두시오. 그런데 이 수직부재는 핵력이 수평력이 작용됐을 때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는 압축력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을 해 두죠. 그래서 용어와 관련돼서는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언급에 대해서 요 수직부재와 이 수평부재가 어떤 힘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는. 그래서 5번 이 기둥 개념 가지고 16회 때 낼 때는 그 압축 하중 받는데 인장력 받는다 이렇게 해서 출제해요. 그래서 수직부재는 기본적인 압축력을 받죠. 압축 하중이 받는 그런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절. 그래서 보통 이 파트에서 가장 범위도 적으면서 자주 언급되는 데가 바로 2절에 바로 이 하중 분야입니다. 자, 하중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출제되고 있죠. 16회 때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언급해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17회 시험에는 종합적인 하중적인 측면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건축물에 사용된 제2절 하중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이 하중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하중에는 제일 먼저 건물에 있는 하중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고정 하중과 2번의 적재 하중. 이것이 기본적인 자, 하중입니다. 건축물의 하중. 그러면 첫째, 그 고정 하중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하중. 그래서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고정 하중과 바로 이 두 개 하중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 적재 하중 개념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고정 하중하고 적재 하중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시험도 이 고정 하중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적재 하중은 요거보단 조금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정 하중은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조금 시험 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보통 둘이 비교해서 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 고정하중. 고정하중이란 것은 바로 구조물의 자중이죠. 이거는 이 구조물의 이 자중입니다.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체의 무게. 이것이 고정하중이고 고정하중입니다. 그 반면에 자, 이 적재하중. 이 적재하중은 바로 이 구조물의 자중 개념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보통 바닥이나 이런 지붕과 같은데 이런 사람이나 물건 적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 보통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구 이런 등이 이제 실리는 하중들이죠. 등이 이런 하중들. 그래서 이 적재되는 하중을 우리가 적재하중이죠. 적재되는 하중 부분을 우리가 적재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고정하중을 데드로드에서 자, 움직일 수 없는 하중, 죽은 하중이라서 보통 사하중이라 칭하고요. 자, 적재하중을 라이브로도 하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이 교수님들이 보통 이 고정하중은 고정하중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적재하중은 이 하하중 라이브로드를 더 많이 시험에 보통 자주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그러면 이 고정하중하고 이 하하중을 구분할 수 있는 점은 뭐 용어상은 이미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살짝 언급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언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2번 개념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물의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을 우리 건물에서 따져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얘는 부착 고정돼야 돼요. 부착 고정이 이루어진 것이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 적재하중, 하하중의 개념은 부착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부착 고정이 안 된 부분이 바로 적재하중, 하하중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스탠데드가 있었다. 그러면 고정이 안 됐죠. 부착 고정인데 그것은 바로 자, 이 하하중 개념, 적재하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도 하하중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 공부해서 책상이 있거나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하중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영화관의 의자는 고정이 되어 있죠. 영화관 의자를 가지고 옮겨갈 수는 없죠. 그러면 영화관 의자 같은 것은 이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비 분야라든지 또는 비내력 부분, 그럼 내력 부분은 당연히 이 하중을 지지하는 것들은 다 고정 하중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비내력 부분, 예에서 칸막이 벽이 있다. 그럼 칸막이 벽 이런 부분은 고정 부착이 됐겠죠. 그러면 바로 고정 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착 고정 여부를 따져서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 이 고정 하중하고 이 적재 하중이 자, 둘 다 무슨 하중에서 자, 이
작용 방향으로 따지면 보통 몸무게도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수직 방향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적재하중도 사람이나 가구 무게도 수직하중으로 작용해. 그래서 작용 방향으로 따라서 둘 다 수직하중으로 작용됩니다. 수직.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된다는 점 공통점입니다. 수직하중으로 작용을 합니다. 수직하중으로 작용한 걸로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고정하중 구조물의 자체 무게, 구조 기둥이나 보라든지 바닥판이나 또는 벽이나 계단 이런 무게죠. 그 뼈대의 무게가 고정하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자, 이 고정하중도 뭘로 봐줄 수밖에, 이거는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철거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고정하중은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하중입니다. 장기하중. 장기하중에 속하고. 그럼 보통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분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수 있죠. 그렇지 않는 이상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 계속 작용해. 그래서 장기하중이다. 이 적재하중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람이나 가구다 보니까 사람이 간혹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으로 보면 장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장기하중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하중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을 장기하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자, 이 적재하중도 장기하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해서 들락날락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장기하중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하중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럼 보통 이 장기하중인 이 두 가지 하중 중에서 이 고정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이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이 고정하중은 많이 나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조물의 이 자중, 이 고정하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 콘크리트, RC죠. 이런 경우는 보통 2.4톤 정도가 나갑니다. 2.4톤. 콘크리트, 철근 1세제곱미터당 보통 2.4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묵은은 2.3톤이고, 묵은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이고, 예를 들어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그것들이 2.5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중이 무거운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약자 따서 RC조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아두면서 접근을 하시고 두 가지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자, 이런 부분을 봅시다. 근데 얘는 고정하중은 부착 고정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이죠. 정적 하중입니다. 그 반면에 적재하중, 하하중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부착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움직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계속 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새 집은 못 가고 그래서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적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적재하중, 라이브로드 하하중에 대해서는 자,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에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이 하하중의 개념은, 그럼 공동주택은 기본적인 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실들을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바로 발코니,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보통 베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데 원래 발코니가 정식 용어고 베란다 쓰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전 국민이고 건축하는 분도 베란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베란다는
보통 이런 단독주택같이 거실 앞쪽에 공간인데 앞에 정원이 있을 때를 보통 이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앞에 정원 없죠? 정원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다치는 분들 많죠. 그래서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3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기타실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실이든 뭐 침실이든 주방이든 뭐 서재든 뭐 복도든 있죠. 다 욕실이든 다른 부분은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킬로 유톤 개념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 10kg 유톤 per 제곱미터 여기 바로 1톤입니다. 1톤 개념이 됩니다. 제곱미터 1톤. 10kg 유톤 per 제곱미터가 1톤 개념입니다. 1000kg.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3kg 유톤 per 제곱미터니까 약 1제곱미터다 얼마로 설계하겠다? 300kg 정도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시험 날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시라고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확히 하시면서 이제 하시고요. 왜 발코니가 3kg 유톤 per 제곱미터고 나머지나 거실이나 침실 다른 서재나 다른 이런 데는 2kg 유톤으로 설계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삿짐을 옮기게 되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삿짐 센터에 긴 사다리차가 따고 오죠. 그것이 발코니에 대고 이삿짐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 이삿짐이 전부 다 하중이 어디에 걸리는가? 발코니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삿짐 때문에 이 발코니를 가장 크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3kg. 그래서 요거는 한번 수치를 정확히 한번 알아두십시오. 의외로 수치를 묻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다음 중 공동주택의 등분포 하나 중에 가장 크게 설계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발코니를 찾는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구체적인 치수가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히 아시고 나머지는 2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힘드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한글로 세자죠. 발코니. 그리고 나머지는 거실, 주방, 복도, 서재, 욕실은 다 두자입니다. 두자는 2. 발코니 세자입니다. 그래서 3kg 유통. 안 되면 글씨를 몇 잔지 해야 돼가지고 그 숫자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12페이지 보면 기본 등분포 하라 중에서 보통 모든 건축물의 이 등분포 하라중에 대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사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공부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사가 집합건물 관리사가 되면 앞으로 이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까지는, 18회 시험까지는 이걸 다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타 시험의 경우는 이 전체 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전체 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등분포 하나 중에 가장 크게 설계하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18회 시험은 바로 이 주택관리사 이 보시험으로 시험 치기 때문에 이 전부를 우리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3번의 이 적설하중 개념에 대해 스노로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붕 위에 쌓이는 이 눈의 무게가 바로 이 적설하중 되겠죠. 이 적설하중인데 바로 이 적설하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보통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인데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단기하중으로 설계합니다. 단기하중.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단기하중은 보통 이 기간으로 따졌을 때 작용 기간
작용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장단기로 나누겠죠. 단기 하중하고 자 장기 하중으로 나눕니다. 장단기 하중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단기 하중과 장기 하중 개념 측면상 봤을 때 보통 이 장기 하중은 일반 지역은 이 두 가지만 딱 봐줍니다. 바로 고정 하중인 사하중하고 그다음에 적지 하중인 하라하중 개념하고 이 두 가지가 장기 하중입니다. 그러면 기타 하중들은 단기 하중입니다. 기타 나머지 기타 하중은 뭐 적설이든 우리가 지진 하중이든 풍 하중이든 충격 하중이든 일반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하중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의 설계를 기본으로 이 두 가지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설 지역의 경우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설 지역에 자, 이 다설 지역은 우리가 보통 최심 적설 깊이가 최소 1m 이상 되는 지역이 다설 지역이죠. 이 다설 지역에서는 이 세 가지 하중을 장기 하중으로 봐줍니다. 바로 고정 하중인 사중하고 그래서 이 하라중 개념하고 바로 이 적설 하중까지를 봐줍니다. 스노우로드인 적설 하중. 그래서 이 다설 지역에서만 적설 하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다설 지역의 개념이 안 나올 때는 장기 하중의 개념이 이 두 가지입니다.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두 가지 하중을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하지만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을 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적설 하중의 계산에 대해서는 눈의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나 형상 이런 거에서 좌우되는데 가장 기본으로 설계하는 게 이겁니다. 적설 하중은 기본 적설 하중은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바로 눈의 이 단위 중량에다가 곱하기 적설량, 이 적설 깊이 가장 기본이거죠. 적설량이 되겠죠. 네, 다른 말로 적설 깊이 또는 적설량 수직이겠죠. 수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적설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설 하중은 눈의 단위 중량이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눈의 수분 함유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떤 눈은 가볍고 눈의 무게가 무거운 눈이 있죠. 그래서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적설 깊이, 적설량을 곱해서 적설 하중을 산출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5번에 보시면 자, 지상 적설 하중의 기본값을 거기에다 해놨습니다. 기본값. 그래서 기본값은 재현 기간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랍니다. 그러면 보통 최심 적설 깊이는 어디에서 측정한 건가 하면 평지에서 측정한 것이 최심 적설 깊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사지나 웅덩이나 또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서 측정하면 틀려집니다. 깊이가. 그래서 평지에서는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0.5로 기준 잡죠. 0.5 kN per 제곱미터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소 지상 적설 하중됩니다. 0.5. 그러면 0.5 kN이니까 우리가 10kN이 1톤 1000kg라 했겠죠. 그럼 바로 50kg로 하겠다는 거죠. 50kg. 제곱미터당 50kg가 쌓이는 걸로 우리가 기본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지상 적설 하중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하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0.5는 너무 많으니까 암기하실 필요 없고 최소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울릉도 대관령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자, 이 울릉도죠. 그래서 이 대관령 그래서 7kN 유톤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입니다. 강릉. 그리고 속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있죠. 그리고 정읍이나 울진, 이런 부분이, 일반 채소보다 많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때, 그때 혹시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으면 두십시오. 그리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중. 그러면 장기하중은 건축물의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중이 장기하중인데, 그래서 이 보통 수직하중들이 보통 장기하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하중들이. 그래서 수직하중은 장기하중. 그러면 우리가 단기하중이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하중, 고정하중이나, 자, 이 하하중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작용 방향으로 따졌을 때 바로 수직하중이었죠. 그래서 수직하중은 기본적인 장기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하중은 철골조울 건물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장기하중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은 자중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하중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이 장기 하중은 커집니다. 그리고 장기 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 하중과 이 적재 하중, 이 하하중 두 가지 합이 장기 하중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장기 하중은 다슬 지역에서는 뭐도 포함시킨다? 적설 하중도 포함시킨다는 점 좀 유념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이제 지진 하중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지진 하중. 자, 이 지진 하중은 이 지진 하중 개념은 이 하중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먼저 나왔던 하중이 사실 이 지진입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1회 때. 그리고 10회 시험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10회 때. 그리고 1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회는 아니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마 18회 내지 19회 때 아마 지진 하중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한태평양 지역이 하산 폭발이나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사적으로 아마 18회나 19회 정도에 아마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하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진 하중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18회나 19회 정도에 이때 다시 지진 하중이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시험은 유형은 계속 달라집니다. 현재. 자, 그러면 지진 하중은 지진이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지진은 보통 이 수평의 행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진은 기본으로 잡아둘 것이 원칙은 기본으로 이거죠. 행력이죠. 행력. 수평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하중으로 작용되죠. 행력. 수평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수평하중. 기본의 원칙은 이겁니다. 수평이 기본입니다. 수평. 그래서 지진, 영하거든 지금 보통 옆으로 흔들리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연직 수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수직으로 연직으로 오는 경우죠. 예외는 수직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직 하중 작용되는 예외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지진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지진력, 지진하중. 지진력의 개념은 바로 고정하중에다가 고정하중 플러스 하하중, 이 적재하중, 이 두 개 합에다가 적재하중 합에다 곱하기 수평 진도를 곱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진력,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두 가지 합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서 지진력,
지진 하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같은 구조일 때는 지진력 하중이 커져서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예로 들으셔도 됩니다. 사람도 어려서부터 자꾸 커지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뼈대는 다 커지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꾸 몸무게가 자꾸 늘어갑니다. 예, 덩치는 자꾸 커지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얘가 커지면 지진력도 커져요. 그래서 이 하중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이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걸 가지고 외벽을 쌓지 않고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진 등급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내진 등급에 대해서 자, 중요도 및 중요도 계산에서 이 별표 1 밑에 보시면 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걸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나는 어떤 시험이 나와도 나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 두시고요. 나중에 대비해서 해놨는데 그거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니까 외우시려고 하면.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아파트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중요도 특 1, 2, 3 해놨죠? 그러면 그 1에 보시면 내려오시면 4번에 보시면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중요도 1에 대해서 특이 아닌 1에 대해 개념이죠. 1로서 중요도 개수는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진에 대한 기술이 이 세 가지 개념이 되죠. 내진이 있고 재진이 있고 지진이니까 전부 다 진짜 돌림이죠. 면진.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혹시 응급을 하면 내진 개념은 10회 때 출제하면서 지문에 응급이 되었습니다. 지문에 살짝 응급이 되었어요. 내진은. 그럼 내진은 쉽게 이겁니다. 지진이 생기면 우리가 막 흔들다 보면 어디가 부서지죠. 그러면 지진력에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의 강성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기술이 내진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짓는 게 내진이에요. 철근 많이 때려 넣어서 콘크리트 砌어 만드는 이 개념이 내진이 쉽게. 일반 아파트들이 내진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재진이나 이런 면진들은 이거는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거나 이거는 적층 고무, 방진 고무를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집안의 진동하고 건물의 진동을 다르게 해서 설계하는 게 면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재진하고 면진을 조금 한번 구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진은 별도의 장치인, 이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 해가지고 1번에 보면 해놨습니다. 동조 질량 감쇄기. 그래서 이 보통 줄여서 교수님들 쓸 때 그 뒤에 영어 마지막 거 댐퍼 이렇게 해가 쓰는 경우 있는데,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 흡수해서 우리가 건물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이 재진이고요. 근데 면진 개념은 건물의 기초 바닥에다가 바로 이 방진 고무, 적층 고무를 깔고, 그럼 적층 고무, 방진 고무를 깔아놨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이 건물의 진동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지진의 진동 주기파가 왔는데 건물이 또 같이 놀죠. 그럼 다 붕괴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진동 주기하고 집안의 지진의 진동 주기하고 달라야지 이 붕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보통 놀이시설 같은 데 가면 디스코 이거 막 돌리고 탁탁 튀우는 거 있죠. 요거 보통
여중생이나 고등학생들 많이 타잖아요. 타면 보통 떨어지는 사람들, 같이 노는 사람들, 그 행동에 대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진도 똑같은 겁니다. 그 건물 주기, 진동 주기하고 보통 이죠. 건물 주기하고 그 이하로 같아지면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진동 주기가 길게 되면, 크게 되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진이 진동 주기보다. 그래서 보통 큰 건물들이 여러분들이 지진 발생하면 살아남고, 작은 건물은 초토화가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지진이 어디서 생겼을 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진 촬영해가 보이죠? 그거 보면 이 낮은 건물들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에. 근데 간혹가다 저기 대형 건물들은, 큰 건물들은 버티고 있는 게 이 진동 주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진하고 면진을 구분 좀 간략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진은 혹시나 이제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러면 이 별도의 우리가 재진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거기, 3번에 보시면 나오죠? 대형 컴퓨터 개척기를 설치하면서 경제적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건물에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단독주택을 치면서 이 재진 설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자, 바로 그 3번의 면지는 고 간략히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내진 설계 개념이 나옵니다. 내진 설계. 보통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오면 이 2번에 이 내진 설계에, 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번에 내진 설계 기본에서 기초의 형태나 지중 구시는 가능한 단순해야 돼요. 절대로 건물은 복잡하면 안 좋습니다. 다양하면 안 좋습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건물도, 자,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좋습니다. 개폼 잡고 이러면요, 사람도 이렇게 정형 형태로 잘 안 넘어가죠. 빼딱하게 이렇게 있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거 같이. 그래서 단순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집안은 건축에 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용어에서도 액상화, 유동화 배우셨죠?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사질 집안 같은 이런 연약 집안에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지진이 생기게 되면, 자, 이 집안이 전단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 버리니까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 바로 액상화, 유동화. 그럼 집안이 고체인데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사상후가 확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있는 집안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액상화 현상이 우려가 되는 집안의 경우는 미리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이루해 놓고 건물을 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모래 집안이다. 그 모래 집안이 밀실해야 되거든. 밀실하지 않으면 얘가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붕괴됩니다. 그러면 밀실하게 다져주고, 그다가 이제 그라우팅 같은 주입공법을 해가지고 시멘트 물 같은 걸 주입해서 단단히 굳어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축조해야지, 그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에 일어나게 되면 보통 대형 지진이 오면 액상화 현상에서 건물 붕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액상화 현상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일본 한신 대지진, 일본 고베 지진입니다. 고베 지진은 대략 리터 규모 7 정도의 지진 정도 왔는데, 그때 바로 액상화 현상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일본의 신칸센 그리고 한신 고속도로 자기네들이 내진 설계했던 거 다 붕괴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액상화 현상 때문입니다. 매립지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베시가 매립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현상 때문에 많은 인명 손실이 온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이제 16회 때 요 개념 언급했고요. 자, 반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은 적어져요. 아까 했죠? 지진력은
고정하중 플러스 적재하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것이 바로 지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평면계획 시 비정형보다 정형평면으로 설계해야지 비틀림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회 때 출제를 한 것이 요 4번 가져오냈고요. 그 다음에 16회 때는 3번 가져오냈습니다. 3번. 그리고 나머지는 봐두시고. 그리고 특히 5번 보시면 기둥 파괴보단 보 파괴를 유도해야 됩니다. 자, 기둥이 파괴되면 위험해요. 건물이 이렇게 안 돼, 그죠? 건물이 이제 서 있는데, 자, 이거죠? 자, 수직부재인 기둥이 파괴되면요, 건물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보가 파괴되면 일부 파괴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보 파괴를 유도하도록 구조 설계하는 분들이 설계를 해버립니다. 기둥이 파괴되면 위험합니다. 사람도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자,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합니다. 자, 힘 파괴가 된다는 것은 자, 수평 부재가 힘 파괴는 거죠. 처지면서 힘 파괴, 서서히 힘 파괴는 생깁니다. 그런데 전단 파괴 어느 날 탁 파괴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지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기둥이 전단 파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지진이 흔들리죠. 그럼 건물도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단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가 탁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붕괴되는 층이 1층이 붕괴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1층 사시다가는 도망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 바로 붕괴됩니다. 그럼 여기의 층은 붕괴돼가지고 완전 붕괴 안 되고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층 부분이 가장 먼저 붕괴됩니다. 기둥이 파괴되면. 그래서 될 수 있느냐? 그럼 기둥을 튼튼하게 설계해가지고 보가 먼저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는 무엇인가? 건물이 클수록 고유 진동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적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책상에 진동을 막 줄 때 양은 그릇 얹어놓고 그다가 하나는 저 뚝배기 그릇 얹어놓고 흔들어 보시면 누가 더 요란한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에 거의 걸어지면 보통 고유 진동주의 증가해서 지진 하중 감소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이 풍하중은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풍하중이죠. 풍하중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평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하중이죠. 그런데 건물이 이제 높아질수록, 건축물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 풍하중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학 같은 경우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하 이제 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하 부분에 지하 벽이 있으면, 자, 이 토합이, 흙의 압력이 벽에 작용이 될 수 있죠. 이런 토합이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분에, 자, 하중의 종류에서 작용 방향,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전에 이 작용 방향 부분에 언급을 해서, 시험 답을 해놨었죠. 17회는. 그래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하중의 개념은 이거죠. 수직하중은 장기하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수직하중,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고정하중, 자, 우리 몸무게죠. 그리고 적재하중, 이런 것은 수직으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적설, 눈도 수직으로 작용이 되겠죠. 또 그러면 바람 불어야 눈이 날릴 수도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작용 안 했을 때 기준 잡으니까. 그리고 수평하중은 뭐 풍하중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수평하중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시각에 따라서는 장단기로 구분했죠. 우리가 아까 구분했었고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두 가지가 보통 장기하중이에요. 그런데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하중도 된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뭐 작용 위치에 따라 중심하중. 자, 이겁니다. 부재 단면 중심에 작용하면 이것은
중심 하중이죠. 그럼 편심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히 딱 서 있으면 중심 하중이 되는데, 이렇게 짝다리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축에서 어긋나죠. 그러면 그게 편심 하중입니다. 편심 하중. 그럼 편심 하중이 발생하도록 건물을 축소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이렇게 써 있다 한쪽이 이렇게 치마가 된, 부동 치마가 되겠죠. 그러면 편심 하중이 돼가지고 나중에 붕괴가 되는 거죠.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편심 하중이죠. 그래서 요거 좀 더 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사의 사탑 밑에 지반을 보강해 놨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을 빨딱 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관광지에 구경하러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기울기 해놨죠. 올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3절 건축 구조의 분류진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